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여러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라는 게 요지인데, 공급량만 보면 꽤 역대급인 듯합니다.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 입주할 물량이 필요한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방식이 새로 도입되는 거라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가 되고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번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파급 효과 등등을 한번 점검해 보죠.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설날을 앞두고 주목해야 될 나라 독일로 떠나보겠습니다. 2월 7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독일로 날아가 볼 텐데요. 함께 하실 승무원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늘 고맙지만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행도 못 가고 있는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도 시켜주셔서.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솔직히 메일도 많이 받아요. 옛날에 행동경제학 했을 때나 네. 세계사 했었을 때보다 이번 게 정말 연락 많이 받고요. 특히 해외 주재원분들, 특히 많이 연락하는 분들은 해외에서 거기서 공부해서 한국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네. 그쪽에서 잡을 잡고 싶은 학생들, 한국 학생들.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누구입니다. 이런 친구인데 러시아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하면서 인터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경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만 했지 잘 모르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네. 궁금하다. 거기서 당연히 시사적인 거 물어볼 테니까 우리나라는 좀 아냐, 비즈니스 아냐 하면서 그런 것들 많고, 사실 제가 다 언급 안 했지만 우리 방송에서 간간히 그런 분들 레터 받고 이렇게 껴서 얘기 나눈 게 있죠. 또 그러면서 또 박 실장님도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그럼요. 오히려 그때 네트워크가 돼서 어떤 편 할 때는 제가 업데이트 못한 것들 바뀐 거 여쭤보기도 하고 합니다. 네.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네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독일을 선택하게 된 건 우리 작가님 때문입니다. 네. 왜요? 왜? 이제 우리 작가님의 그 요구 사항이 거의 산재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저 해외 여행 가는 사람에게 이번 나라는 설날과 연관시켜 와라 하는 지엄한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 곧 이제 설 연휴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독일을 꼽았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 설날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설날을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기여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 독일이에요. 우리나라 설날은 예전에 우리가 음력 달력 쓸 때 네.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날이 설날인 거고. 네. 그래서 떡국도 먹고 한 건데 그게 독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양력, 음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양력 말고 음력이 우리 원래 것이긴 한데 그 음력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태양, 태음력, 태양력, 대통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음력에 가장 준하는 음력을 체계를 만든 나라는 중국의 여러 왕조 중에서 네.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른 음력이 있었어요. 그 음력은 음과 양의 조화를 하고 60지간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해서 만든 음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음력 체계는 청나라인데 그럼 청나라는 이 음력 체계를 어디서 받아들인 거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냐 했었을 때 네. 청나라의 선교사로 오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이 자신들이 썼던 음력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확해, 이걸 써보면 어때라고 청나라에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 독일 분들이셨어요. 주로가. 설득력이 좀 있었나 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었고요. 이게 당시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력이 아니라 네. 왜 많은 나라들이 음력을 쓰느냐. 그거는 경제 활동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대충 눈 뜨면 밭에 나가서 밥 매다가 네. 졸리면 잠깐 잤다가 날 얻어주면 집에 들어가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뭔가 경제 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거래 활동도 일어나고 막 그럴 때요. 농업이나 수산업도 발달하고 특히 항해술이 발달하는 요럴 때 양력은 너무 부정확한 거예요. 양력은 태양의 모양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간 변화를 보는데 태양의 모양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몇 시쯤 됐는지는 태양의 모양을 보면 높이가 높았다가 다시 이제 해질녘에 낮아지니까 알 수 있는데 네. 계절이 바뀌는 건 정말 정오쯤에 태양이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약간 내려와 있는지만 보고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매하죠, 사람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달의 모양은 다르죠. 딱 정확하죠. 그거는 반달, 반인지, 초승달, 그렇죠. 금음달 금방 모양이 정확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이 얼마나 더 반달로 가까워오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네. 날짜 변화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특히 어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석 간만의 차 이런 건 사실 달과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밀물 썰물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주기를 정확히 알거나 할 때도 음력이 더 유용하고 그리고 달의 모양을 바탕으로 항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 계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거리 항해를 할 때도 바로 음력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반달 보이는 건 전 세계가 같지만 네. 남쪽 나라, 북쪽 나라는 태양의 고도는 하루만 해도 서로 다른 그날이 서로 다르니까. 예.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이제 음력을 많이 쓰게 됐고, 예. 그런데 이제 농업도 해야 되니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약간 혼합한 뭐 태양, 태음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변형도 시키면서 뭔가 시계라는 거를 정교하게 만들기 전에는 그 력이라는 걸로 달력. 예, 그걸로 우리가 지금은 몇 시고 언제쯤 어디서 만나면 되겠지를 가름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부정확하면 네. 이쯤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면서 어느 어떤 객주에 예. 앉아가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쯤 오겠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뭐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독일 그 선교사들이 자신들 거를 가져와서 이걸 써봐라 했고요. 예.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도 전달해 준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는데 니네도 예. 써봐 예. 라고 했더니 처음에 우리가 청나라는 우리가 좀 아래로 봤었잖아요. 명나라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진짜 천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청나라가 선교사들한테 배웠다는 이 달력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달력을 받아들일 때 문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청나라에 비해 서양인들의 천문학 기술은 으뜸이고 아라비아의 천문학 기술이 버금이고 네. 그러니 우리는 으뜸의 천문학 기술에 의거한 이 음력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였어요. 네. 정교하다는 의미로. 네, 네. 자, 그래서 그 독일 선교사 덕분에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신정이 지금처럼 된 거다 이런 겁니다. 아유, 이렇게 작가님 숙제를 푸셨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서양은 양력, 예. 동양은 음력 예. 이렇게만 구분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서양도 계속 음력을 써왔고 그렇죠. 그들의 눈에도 다른 보일 테니까 당연히.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정교하냐 안 정교하냐는 나라마다 그 요즘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네. 그 날짜 계산하는 그 달력 만드는 정교함도 나라마다 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달력 수입해 왔다. 독일제였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맞아요. 오늘 설날 다음 주 또 설날이니까 예, 특집으로 예. 좀 해드리면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당시 충분한 과학적인 이유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정이라고 불리웠던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신정만 썼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걸 바꿨던 건 일제 때문에 바꾼 겁니다. 일본식 달력은 또 예, 일본은 양력을 써서 진짜 우리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다른 저희 동북아시아 다른 동네는 전부 음력을 세요. 근데 일본만 양력을 셉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있는데도 계속 강요를 한 거죠. 니네 구정 말고 신정을 해라.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원래 이제 다시 구정으로 돌아갈까 논의를 했었는데 네.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서양인들이랑 날짜를 맞추자 1월 1일이라는 걸.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신정을 쓰다가 제 기억으로 89년 뭐 이쯤 돼서 구정을 이제 살리자 한 거예요. 89년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89년에 이제 구정 신정이 같이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89년도부터는 저도 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했죠. 신정도 놀고 구정도 노니까 그때는 정말 1월 달은 방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니만 이게 또 언제 바뀐지 아시죠? 신정 그 연휴를 확 줄여버렸던 게 바로 IMF 외환위기 때죠. 너무 많이 논다 우리. 네, 이렇게 나라도 어려운데 이거 뭐 1월 달 다 놀아서 다시 경제 살리겠냐? 그래가지고 그 좋았던 신정 연휴 긴 거를 확 줄여서 네. 그때 98년도에 구정만 든든히 쉬고 신정은 잠깐만 쉬고 와라. 네.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의 형태가 됐죠. 네. 그렇죠. 독일이 우린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이거랑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 강국이 되려면요. 모든 사람이 사실 합을 맞추는 규칙을 지키는 게 몸에 배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옛날에 제조업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근무 행태가 있어요. 자율근무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왜냐? 컨베어 벨트를 제대로 가동시키려면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앉아 있어야죠. 한 사람이라도 빼면 안 되죠. 그럼요. 공정이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나사 하나 안 받고 돌아가면 다시 나중에 다 뜯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밥 먹고 와서 같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도 같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조 강국이 되려면 이게 몸에 밴 국민성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달리 말하면 시간 엄수를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 독일이란 나라도 슬슬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실 17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독일은 저 유럽의 변방 국가였거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일이 제조업으로 치고 나갔었을 시기가 18세기 뭐 중후반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제조해보자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랑 이제 청나라랑 이제 맞물리는 시기도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니까.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걸 관리를 잘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것이 결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규칙 준수, 시간 엄수 이게 이제 밴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독 네. 여름 휴가가 7월 말 8월 초에 전 국민이 다 가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저는 원래 그냥 모든 나라가 휴가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더군요. 아니 여름은 그래도 두세 달 긴데 왜 여름 휴가는 7월 말 8월 초에 그 일주일에 전 국민이 몰라서 가나 생각해 보면 그게 제조업 때문에 맞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그날 쉬는 바람에 그러면 그 동네 이제 상인들도 그냥 뭐 어차피 일주일 쉴 거면 이때 쉬는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협력업체들도 다 그때 쉬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뭐 우리 휴가 갈 때는 삼촌네 집에도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이제 친척들끼리 또 같이 놀러 갈 때는 저 울산 사는 삼촌이 그때 휴가니까 우리도 맞추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맞습니다. 그럼 독일도 우리처럼 제조 강국이니까 전부 다 7, 8월 한 번에 다 쉬냐? 독일은 약간 우리보다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개선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휴가 제도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독일은요. 3년 뒤에 내 휴가 날짜가 언젠지를 회사에 제출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왜요? 미리 걔가 언제 회사에 없는지를 알아야 이 제조나 나머지 회사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너무. 근데 그 사실이에요. 물론 그걸 제출하고 나서 못 바꾸냐 그건 아니고 바꾸려면 또 내면 되는데 그만큼 미리 다 알려줘야 돼요. 치밀하게.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또 특히 독일 같은 유럽 나라는 특히 그게 필요한 게 이쪽 독일 분들은 한번 휴가 내면 아시죠? 우리처럼 일주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2주, 3주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리시니까 이 뭐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게 없어요. 회사가 연락 오면 휴가 때 받아야지 뭐 전화든 카톡이든 이게 우리의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랑 일하다가 갑자기 편지 덜컥 와요. 나 다음 주부터 휴가야. 나한테 얘기할 건 이번 주 꼭 얘기해야 돼. 그리고 휴가 가면 뭐 메일도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고 여기다가
독일이 제조 강국이 된 이유 하나만 더 얹어 드리면요. 독일과 영국이 똑같은데요. 그 당시 영국은 목축업하는 농업 국가였고 17세기는 독일은 뭐 아직까지 연방 국가 그러니까 작은 이제 군주들이 다스리는 국가고 농업하는 나라. 하나로 크게 이렇게 통합된 그런 프랑스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독일이 또는 영국이 우리가 그러면 제조를 좀 육성해 보자 이제 기치를 내걸었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뭘 선택했냐 하면 특허 보호 조항을 강화하자 이걸 선택했어요. 특허 보호. 네. 그래서 먼저 영국이 시작했는데요. 예. 유럽의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유럽 본토에서 그 기술 개발하고 창업하지 마시고 우리 영국에서 기술 개발하고 창업하시면 우리는 R&D 관련해서 보호하는 특허 보호 조항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 조치를 해드릴 테니 영국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걸 보고 유럽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영국으로 넘어왔어요.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뿌리가 돼서 산업혁명이 이어졌고 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2세기 이상을 지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독일이 본 거예요. 저렇게 초강대국이 된 전략이 저거구나. 그럼 우리도 저거 해야지.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만들어냈던 제도가 실용신안이라는 제도예요. 그게 특허의 일종. 그렇죠. 이죠. 특허보다는 좀 경량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특허는 전에 지구상에 A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B라는 물건을 누가 만들어냈을 때 야 이건 너의 창작물이야 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확연히 구분되는 B로 안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원래 A라는 게 있었는데 내 거는 A 다시 A 다시 이런 것들도 있겠죠. 네. 근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그거는 특허라고 인정 안 해준 거예요. 네. 야 그건 전에 거랑 너무 비슷해 이렇게 된 건데 독일은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개선도. 엔지니어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이라는 컨셉을 만들었고 이런 단순 아이디어를 가공해서 완전히 발명이 아니라 개선한 것도 우리 독일에서는 값을 쳐줍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한 있는 거죠. 분들이 다 독일로 올 수 있게. 그렇죠. 바로 또 그 제도들이 기반이 돼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간단하게 뭔가 떠올랐는데 이거 실용신안으로 등록해볼까? 뭐 이런 문화도 생기고 외국에서 저 나라에서는 내 아이디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독일로 왔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뿌리가 돼서 지금 전 세계 최강국, 최제조 강국이 됐다. 독일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이든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게 그냥 정책으로 이렇게 육성하던가 기술자를 데려와서 될 일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나 그 나라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네요. 다. 그럼요. 아. 네. 제조 강국하면 독일도 유명하지만 네. 아시아에도 일본이 우리도 이제 제조 강국에 속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제조업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이 대표적인 제조 네. 강국이었죠. 맞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하기도 한데 또 아시아식 제조 강국과 저 유럽식 제조 강국은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일본의 근대 그 현대 경제 발전사를 들여다보면 일본에게 제조 가르쳐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봤을 때 예. 대부분 유럽계 국가들이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일본에게 제조 노하우를 알려준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본의 뭐 아버지 같은 나라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댈 때 언급하는 게 후지츠라는 일본의 굴지의 회사를 언급하는데요. 자, 후지츠는 어떻게 설립한 거냐면 후루카와라는 전기 공업 회사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전기 통신과 관련된 장비 노하우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됐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뭐 당시 전 세계가 다 전쟁이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근데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통신이거든요. 그렇죠. 무선 치는 거. 예. 그런데 통신 기술이 일본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노하우라든가 그밖에 전기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배워와야 되는데 네. 그때 후루카와 전기 회사를 예. 도와주기 위해서 협력 회사를 설립해줬던 데가 독일의 지멘스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거와 예. 일단 처음에는 예. 떠나서. 예. 자, 그래서 이 두 회사 후루카와 전기와 독일 지멘스가 합쳐서 만든 회사가 후지츠죠. 아,
후지지에서 지가 지멘스의 지멘스의 지예요. 예. 바로 그 후지도 후지 할 때 그 지가 지멘스고요. 바로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 이름에 이렇게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 이름이 녹여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 제조 강국의 뿌리는 다 저기서부터 나온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합쳐진. 되실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회사 이름 만들까 고민했을 텐데 일본인들은 참 그냥 합쳐 이렇게 했군요. 자,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독일로 날아가 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2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지어 올리겠다는 방안이 요지인데 시장 안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혹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까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컴마스의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예, 이번 대책 쭉 들어보시고 연구해 보셨죠? 네네. 가장 이게 포인트구나 하는 게 뭐로 느껴지시던가요? 제가 이번 정책 처음 보고 느낀 점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동안의 주택 공급 정책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신도시 중심의 공급 정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2사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127만 호 수도권 그 공급 계획이 있었고요. 여기에 핵심이 뭐 84만 호인데 3기 신도시 등등을 건설해서 네.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서울 등 구도심에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서울 주택 공급의 70%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뭐 규제 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은 뭐 구도심 중심이지 않을까 하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구도심이 대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구 같은 그런 지구들도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발표된 거는 83만 호가 발표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83만 호를 공급하는 주체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종전은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네, 그러니까 민간 소유주가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관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라든가 제도상의 어려움을 더 좀 쉽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제 완화, 예. 규제 강화 이렇게 조금 개입하는 정도가 적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공공 시행 방식의 정비 사업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공공 수용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비 사업의 주체가 공공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선택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받으면서 해도 되는데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공공 시행 방식으로 넘기게 되면은 통합 심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없애겠다. 예.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이 13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예. 이 방식을 하게 되면은 5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이제 빠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니까 정부끼리는 서로 잘 알 테니 네, 저 김과장 도장 좀 빨리 찍어주세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민간 예. 조합 방식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이라는 게 각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조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네.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도 맞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도가 아니라 그냥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주겠다고 한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들끼리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텐데. 네, 아예 개념을 바꿔가지고 공공시행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공공시행이라고 하면 이른바 시행사, 네, 아파트 짓는 주체가 공공이 된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대개는 그거는 도시 외곽에서도 시행사가 일단 논밭이든 땅을 사고 그 땅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한다는 게 시행사니까. 네, 도심에서도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땅을 사야 되겠네요, 정부가. 네 맞아요, 맞는데요. 그래서 예. 현재 조합 방식도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소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서 조합에다가 사실상 일종으로 조합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있는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그런 권리가액을 종전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이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예.
소유주들한테는 우선 분양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 따지자면은 조합 분양 같은 개념이죠. 그렇겠죠. 예, 일반 분양이 아니라 조합 분양 같은 개념이고. 일단 우선권이 그분들한테 있는 그분들 집이고 땅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신에 공공시행 방식을 했을 때의 혜택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예. 좀 잘 되려면은 인센티브가 커야 되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종 1종의 종상향 그리고 국회법상 정한 용적률의 최대 120%. 예를 들면 일반 주거 3종이 300%이면은 예. 360%까지 열어놓겠다는 거고요.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건축인 경우에는 공공시행 방식인 경우에는 배제하는 거고요. 그것도 참 큰 혜택이네요. 세금 안 받는 얘기랑 비슷하니까. 네, 이거는 뭐 몹시 큰 혜택이죠. 예. 그리고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이 그런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네. 2년 거주 요건도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하. 그러니까 공공시행 방식을 했을 때 만약에 종전의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뭐 조합원의 기대 수익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공공시행 방식을 하게 되면은 110에서 130 정도는 된다는 게 이 보도자료 설명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초안 없어지고 등등등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계산은 그렇게 된다. 네네. 보통은 낡은 주택들 모여 있는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일단 밀고 나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나도 하나 받고 그리고 남는 거는 팔아서 공사비 충당하고 그러고 게임 끝 하는 건데 네. 내가 하나 받아서 팔 때의 그 판 가격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의 원가 그 차이가 이제 우리가 재개발하고 나서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공공이 하게 되면 그 버는 돈이 과거 방식보다 한 20-30%는 더 네, 더 늘어나죠. 늘어나게 네, 계산해 주겠다. 맞아요. 더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예. 용적률 상향만으로도 그만큼 늘어날 더 수밖에 지을 수 없는 거고요. 있으니까. 예, 대신에 또 이 과정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청약이랑도 연결이 돼요. 현재 그 주택 수요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주택 구매의 45%가 30대라고 나오거든요. 예. 원래 30대 주택 구매는 30% 초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3040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3040들은 어떻게 보면은 청약에서 도태가 되어 있어요. 청약이 100% 가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예.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도 좀 뜯어보시면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비중이 85%나 돼가지고 네. 이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뭐 3기 신도시 공급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봐야 좀 뜯어보면은 그거 다 특공이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청약저축 부어온 분 아니면 네네. 우리 지금 좀 전에 집 사기로 결심한 우리 부부는 없습니다. 우리 거가. 네네. 그렇죠. 뭐 소득 기준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 그림의 떡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급하는 그 3080 부동산 대책의 이름인데 뭐 2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되는 증분에 네. 전체 일반 분양은 70에서 80% 정도가 되도록 분양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 절반만 특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차제하고 추첨제를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운 좋으면 당첨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아니라 무주택이기만 하면 네네네. 그런 물량이 꽤 늘어난다 과거에 맞아요, 비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전체 총 물량도 늘어나는데 추첨제도 늘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자.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정비 사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심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저층 네. 점일 지역을 또 고도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공공으로. 여기서 공급되는 것들도 절반은 이제 이런 가점 추첨제가 글쎄요. 또 혼용돼 있다 보니까 청약의 기회가 좀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네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공공이 주도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는 그렇게 공급한다는 거죠. 네네.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해볼래요 하는 쪽에서는 과거 방식인 거고 그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은 그런 선택지가 생긴 거고요. 예. 이게 그래서 전체 꼭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와 구도시로 크게 양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도시 계획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83만 호에 추가로 26만 호가 신도시가 또 추가가 되어가지고 신도시는 벌써 한 150만 호 정도 가까운 그런 물량을 2028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 건데요. 예. 구도심이 중요한 건데 구도심은 크게 보면은 대형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부르고요.
소형 사업은 소규모 재정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공공 시행 방식을 만들었고요. 소형 사업인 소규모 재정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행 있는 그런 사업 모델에다가 이제 좀 관리 지역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에 포함이 돼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은 뭔지는 우리가 감이 대충은 네네. 있는데 소형은 뭐 어떤 그게 겁니까? 정비 대략?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 5,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소규모 재정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대수로는 러프하게 보면 200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땅은 한 1,500평 안쪽 안팎 네네. 이렇게. 네, 그게 이게 500세대, 1,000세대짜리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요. 예, 아파트를 많이 네, 한 짓죠. 동짜리나 뭐 두 동짜리 그렇게 같은 짓는 그런 거.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못 해왔었는데 그 소규모 정비 사업도 소규모 정비법을 만들면서 촉진하려고 했던 게 불과 4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성과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서는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잘 되도록. 네,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통합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대규모 정비 사업도 공공시행 방식으로 쉽게 만들었으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도 쉽게 만들어 가겠다 해서 대규모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꼭지씩 맡아서 한 거고요. 소규모는 어떤 인센티브가 생겼어요? 대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안 받아도 되고 등등의 혜택이 있으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의 좀 약간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예, 저희가 뭐 사선 제한이라든가 고도 제한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들은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있죠.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네네네.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가 비는데 뭐가 비냐면 구도심에 아까 저층 지역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정비 사업지인 주택 지역이 아니고 네, 뭐 상업 지역이랑 혼재됐거나 그러니까 용도 용적재상 다른 용도 지역들이거든요. 공장이거나 맛집들 네네. 모여 있는 곳들이거나. 네, 예. 여기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발표한 것도 여기 한 꼭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초고밀도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 수용 방식을 도입해서 토지주들이 뭐 50% 동의하면은 공공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이쪽에서도 약간 패스트트랙 방식인데요. 3년간 한시적으로 굉장히 완화적인 건축 규제라든가 완화적인 용적률 규제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정비 사업 모델은 항구적인 모델인데 예. 역세권과 중공업지구 개발하는 거는 3년 한시적인 모델인데요. 3년 지나면 이 기회 사라지니 빨리 합의하세요. 네, 갖고 오면은 우리가 네. 최대한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는 거죠. 공공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좀 지역별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대형 소형, 그다음에 비주거 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중공업 등등 이런 도심 공공주택 네. 이렇게 다 좀 커버를 했고요. 신도시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커버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83만 호, 서울에는 32만 호 말씀하셨던 역세권 등등 거기에도 꽤 많은 20만 호 이렇게 주택 숫자가 나오는데 네네. 이 숫자라는 건 그 지역 사는 낡은 주택 가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오케이 해서 진행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담겨 있는 거라서 그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성은 꽤 있는 숫자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상에 있는 83만 호라는 거는 예. 전체 총 모수의 약 한 10에서 12% 정도가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나온 숫자예요. 아, 우리나라의 낡은 주택들 중에 네, 그러니까 대형 정비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정비 사업,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주택 수 중에서 네. 수용률이 한 12%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80만을 뽑은 거니까 전체 모수는 더 그거에 크겠죠. 거의 한 7, 8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로 해서 500만 채가 공급될 수도 있고 네네네. 0채가 공급될 수도 있고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이다. 네,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 시행 정비 사업은 서울시만 하겠다는 건 아니라 이제 다죠, 앞으로 다. 광역시가 다 돼야 되는데요. 근데 좀 아마도 보시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도시공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LH라는 전국 단위의 커버한 공공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대구도 뭐 대구 도시공사, 뭐 각 광역시별로 그런 서울도시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예.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시행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의 생각에는 좀 진지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저희가 90년대 건설한 일기 신도시들이 3년에 거의 200만 채가 지어졌었죠. 밀집 예. 준공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동시에 정비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민간 주도로. 네. 그러면은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게 몹시 어려워져요. 그 일기 신도시가 갑자기 동시에 낡으니까 재건축 서로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누구부터 시켜줘야 되는지 이거 난감하다. 한꺼번에 다 부수고 하세요 하면 그분들 살 집이 없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멸실도 너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정말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지자체가 다 똑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단지에 혜택을 주기도 애매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면 균형을 좀 잡아야지 되는데요. 아마 공공시행 방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공공에서 이런 균형을 잡아갈 것 같아요. 예. 어느 단지가 대단지니까 저 단지 먼저 좀 하고 왜냐면 신청은 어차피 다 들어올 테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현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요. 곧 해야 되는 고민이죠. 네, 5년 이상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이런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공공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 이유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정비사업 한 번 하면은 네. 2주 철거하고 나서 항상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 동네로 이사 가야 되니까. 네네. 집들은 그런데 무너졌고. 네 맞습니다. 이번 공공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전세 대책도 다 공공임대에 수용하는 형태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었잖아요. 2주 철거도 역시 공공에서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공이 미리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전셋집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요. 하지 않는 한 네네. 어차피 전세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요. 공공임대주택에 전세 임차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퇴거 대상 임차인들이. 그러나 그거는 네네. 그 동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그런 있으면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뭐냐면은 예, 예. 이런 게 없어서 네. 어떤 특정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이 돼버리면은 예. 임차인들 다 퇴거하고 알아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찾다가 공공임대주택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지만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거의 대부분은 옆에 그 단지에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직장도 사셔야 그 되다 동네, 보니까 학교도 그 네네. 동네. 예. 높은 가격에 임차료를 주고 그럼 그게 매매 전세를 좁히고 매매 음. 전세가 좁혀졌을 때 다시 갭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하는 네. 형태로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글쎄. 그런데 공공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임차인들에 대해서 퇴거 시에는 그런 선택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걱정이 이번 사업에서 약간 신경놀이가 안 쓰고 있지만 사는 걱정이 도심의 낡은 주택에 사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근거나 직장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는 그러나 이제 주택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한 서민들의 주거지일 텐데 거기를 밀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있는 분들은 멀리 이사 가시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 이사 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빨리 닥치지 않는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싶은데 그것도 들어 예.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70에서 80%가 일반 분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20에서 30%가 공공인데 음,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공 임대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음. 이번에 공공 분양이 아니라 공공 자가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네.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차이가 뭐예요? 공공 분양과 공공 자가는 뭡니까? 자가가 분양받은 게 자가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 자가에 대해서 아마 디테일이 후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것도 권리 합이잖아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랑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다 합쳐져서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분권의 권한은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공공 자가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좀 추측이 되고 그게 전세인데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는 게. 그거는 전세는 기간이 있잖아요. 임차인과의 기간이라든가 나라가 주인이니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공 자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성 발언이지만 어쨌든 공공 자가라는 말은 들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공급될지는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 30%가 공공인데 15% 공공 자가 그리고 15% 공공 임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종전 거주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자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이제 들어오시는 건데 네네. 그거야 지금 방식도 지어지고 나면 이제 여유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마찬가지인 건데 그 사이에 거주할 집이 부족하니 전세난이 나는 거니까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 하는 거죠. 지금보다는 그래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의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이 몇 가지 걱정들 중에 제일 큰 건 디테일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이 과거에 추진 안 했던 거를 이 정도면 해야지라고 다들 동의해서 빨리빨리 추진이 될 거냐. 네.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추측해야 되겠습니까? 현행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조합에는 집행부라는 게 있고 공공 시행 방식을 하면은 소위 조합장이 필요는 없거든요. 예. 필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라가 조합장이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대표 기구의 어떤 대표인은 있을 거지만 조합장 같은 그런 지위는 필요 없어져서 예. 현행 집행부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그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볼 만하거든요. 소유주분들은 기존 진행하던 방식 대비 어쨌든 회계상으로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리고 제초안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역 불만하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네. 조합으로 갈지 그냥 공공시행으로 갈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열어놓고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 많을수록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더 나빠질 이유는 없겠죠. 네네네. 종전 방식은 네, 없어지고 원래 새로 방식도 생긴 있고 건 아니니까.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새로 생긴 게 무조건 좋으니까 안 해본 거지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좀 서서히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이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아주 합리적 설명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요의 입장이 아니라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나야 됩니다. 과거보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야, 그게 되는 게 관건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대책의 실효성 뭡니까라고 하면 딱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일 텐데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지역별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종전에 3기 신도시 포함한 127만 원 공급이 있었지만 네. 올해랑 내년은 사전 청약 3만 원, 3만 원, 6만 원밖에 하지 않고요. 본 청약은 23년부터 시작이 될 건데 저희가 준공부터 공급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야 집이 있는 거죠. 예. 지어지는 예. 동안에는 권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는 25년 뭐 이런 시점부터 공급 효과가 나는데 지금은 2021년이고 앞으로 4년 이상 남다 보니까 예. 너무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5년 안에 최대한 땡겨서 하겠다는 거고 정비 사업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가를 다 없앴거나 통합 인가를 통해 가지고 5년 안에 정비 사업도 다 끝내겠다는 거에서 일단은 속도전인데요. 네. 근데 이런 속도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건설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인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5년이잖아요. 그거야 걸리겠죠. 네, 4, 5년 이상 걸리는 거고. 그것까지 당겨달라고는 못하죠. 공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거는. 네네, 그럼요. 하죠. 그거는 예. 네, 뭐 습식공법으로 올라가니까 줄일 수가 없는데,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빠른 사업 방식으로 생겼다는 게 한 꼭지고 아마 그래서 전문가들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 23년 4년 전으로는 공급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요보다는 많아지는 시기가 와요. 이번 대책 때문에? 네, 이번 대책이랑 종전 대책이 다 합쳐지면서 200만 원 넘는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 있었던 그 어떤 계획보다 처음부터 200만 원을 발표한 게 아니라 더 하다 보니까 200만이 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게 24, 5 전으로 상당히 많은 공급량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준공되는 들어서 아파트가. 네네네.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수요를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과 예. 부동산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또 받고 이렇게 등등 많은 방식을 써서 주택을 구매를 하는데 굳이 서둘러 구매하지는 마세요. 네, 그 서둘러 구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것도 아까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우리는 청약의 기회도 없지 않느냐 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젠 청약의 기회도 주겠다. 추첨제가 네, 추첨제도 있을 일부 뿐더러 살아나니까. 물량이 훨씬 많아진다. 물량 훨씬 많아지고 추첨제가 있다. 그리고 공급은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4, 예. 5년 후부터는 상당히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돼서 이제 착수가 될 테니. 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지금 무리하게 정말 땡겨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라는 메시지를 조금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주택 가격이라는 게 뭐 공급만의 함수는 아니어가지고. 그럼요. 뭐 기대와 그동안에- 예상이 많이 작용하죠. 네, 저희가 이제 완화적인 그런 유동성 금융 환경도 있고 뭐 등등 뭐 소득 가구수 분파라든가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국토부는 금융대책 내는 부처는 아니고 공급대책 내는 부처다 보니까 이런 네. 공급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게요. 네, 일단 최대한 뭐 새로운 건 나왔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시적이다. 3년 안에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초안 내셔야 되고 세금 무거워집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작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으면 5년 후에 돼도 이 상황, 10년 후에도 이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굳이 또 빨리 할 이유는 또 뭔가 우리 조합이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즉 이렇게 하면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일단 그건 확보된 거고 또 인센티브 주지 않겠어? 가만히 기다리면 설마 이게 백은 안 하겠지. 그래서 그 또 하여튼 심리전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뭐 합리적인 예.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남이 하는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어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약 100개 정도 되는 정비사업 샘플 사업지를 바로 이제 선정을 하고 공공시행 방식을 좀 유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뭐야 진짜 조합 설립인가도 필요 없이 그냥 주민이 동의만 했더니 한 번에 뭐 통합 심의 인가를 받아버린 다음에 내년에 착공이야?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거 너무 빠르다 이렇게 네. 되면서 또 대거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예,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준비한 일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신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저랑은 또 월요일 날 만나시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